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베트남의 두 가지 모습을 분석하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잘 지내지 않고 감기가 심해가지고 좀 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을 보내고 지금 네. 이제 베트남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기가 싫어. 그동안 이제 일이 하기 싫죠. 일주일이 그냥 훅 갔어요 지금 거의. 진짜 일주일 열흘이 훅 갔어요. 열흘이 노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소름 끼치는 게 벌써 지금 요번 올해도 2달이 지금 다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네.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죽겠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한 살짜리 애기에게 네. 그 하루하루가 뭐라고 해야지, 한 살짜리한테 2살 먹는 거는 인생의 100%를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느낌인데, 그렇죠. 우리는 벌써 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1년이 네. 뭐 약 몇 프로야? 3% 정도잖아요. 그렇죠. 3%밖에 안 해. 훅 가는 거야. 굉장히 빡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힘들어. 너무 빨리 가고 베트남이 지금 갑자기 날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사실. 설날 가기 전엔 추웠는데 네. 갔다 오니까 그냥 바로 에어컨을 틀어야 될 날씨가 됐네. 갑자기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감기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 잠깐 갔었는데 제가 그때 날이 좀 굉장히 추워가지고 춥다 이러다가 따뜻한 나라로 와버리니까 갑자기 몸이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 온도 차가 한 30도 이상 나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 정도 났어요. 지금. 한국이 거의 제가 있을 때 영하 뭐 마이너스 5도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거의 같은데, 저는 체감상 한 15도 가까이 느꼈는데 대구에 있다 오면 또 더 그럴 것 같아. 저 서울에 대구가 아니지, 대구는 덜 그러지. 대구에 있을 때도 사실은 많이 안 추웠어. 서울도 그때는. 네. 갑자기 이제 서울 올라가는 날 그렇지. 예. 설 딱 월화수 지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날씨 확 추워졌잖아요. 굉장히 추워졌죠. 그래서 네네. 지금 추워지고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그래서 또 저희가 서울에 갔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작년 6월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다 했었는데, 네, 이게 좀 드디어. 밀렸다가 6개월 만에 이번에 6개월 8개월 만에 서울에 가서 저희가 KBS 방송국에 한번 들어가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또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KBS 월드 라디오 네네. 이제 저희가 베트남 관련 뭐죠 이게 베트남 채널이죠. 베트남 예, 프로덕션. 베트남 프로덕션에 저희가 뭐 저희 포지션이 뭡니까? 베트남 전문가도 아니고 뭐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컨셉으로 해서 2주의 인물에 선정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년벗고 또 날. 그래서 보통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뭐 베트남에서 축구 선수 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연예인들. 네, 또 그리고 뭐 이제 전 대사님도 대사님도 출연하셨고, 출연하셨고 뭐 그 가장 핫한 뭐 이런 진주라던가, 네, 뭐 연예인, 뭐 체리 해리 뭐 이런 뭐 그 유튜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네네. 또 운 좋게 또 저희 그 PD님께서 또 저희 방송 또 들어주셔가지고 예. 또 저희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좋은 기회가 얻어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고봉순 버거. 네, 고봉순이 뭔가 싶었는데 KBS죠. KBS더라고. KBS 예. 한국 방송. 방송은 KBS죠. 그렇죠. 방송은 KBS입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 JTBC, 뭐 SBS 필요 없는데 KBS입니다. 방송. 네. 국영 방송이라는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예. 베트남에 관련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네. 방송을 찍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에 나가서 네. 한국말로 인터뷰를 했고, 네. 해당 방송은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다음 주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베트남어로 저는. 네. 더빙이 돼가지고 네. 기사와 함께 그 KBS 월드 라디오 베트남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이 한국에 나오나?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베트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좋은 컨텐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다시 막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드디어 그 오피셜한 계기를 통해서 네. 좀 실망하신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얼굴이 또 포샵을 해줄까 안 해줄까 기대가 됩니다. 뭐 해주시겠죠 설마. 저희 또 뭐 얼굴을 모자이크 안 하면 다행인데 뽀샵 좀 해주셔가지고 좀 잘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 네. 뭐 방송분 다른 것도 혹시 뭐 방송국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또 큰 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개최 확정이 돼버렸죠 지금.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하노이가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뭐 난리는 아니죠. 저희만 난리지. 그치. 베트남 사람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 그죠? 신경 안 아무도 써. 신경 안 써요.
콩관덤. 콩관덤이죠 진짜. 정말 관심이 없는데 노바디 케어인데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이 네. 많은 이들로부터 집중과 관심을 받게 되니까 나도 이 기회에 어떻게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저희가 최근에 그 팟캐스트 구독자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20명이 확 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광고를 때려야지 한 번 때려봤는데 한 번 때리니까 광고를 때렸을 때 하루에 보통 이제 15분 내지 20분이 늘어났었어요 구독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하루만 확 뛴 걸 보니까 그때가 그날이었어. 베트남 하노이 개최 확정. 잘못 들으셨네요. 뭐 김호준 씨의 구스 공장장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검색을 잘못하셔가지고 제 방송에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하여튼간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집 방송을 다루면 좋은데 사실은 뭐랄까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저희가 네. 뭐 그 우리 그 도람프 성님이랑 정은이 형이 지금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왜냐면 저희가 시사 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이게 그럼 또 저희는 뭐 그냥 뭐 먹고 노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게 된다면 아마 그게 끝나고 네. 이제 뭐 뒷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걸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면 또 괜히 저희가 또 사전에 얘기를 했다가 정치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아십니까? 그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네. 제가 또 괜히 잘못된 정보를 흘려드렸다가 요렇게 좀 뭐 좀 잘못 아시게 되면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그 언제 하죠 그게 정확하게? 2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거의 2월의 끝. 네. 엔드 네. 오브 January, February. February죠. 그래서 네. February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상황을 보고 하노이라든지 베트남의 반응이 어떤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중간 중간에 좀 방송 중에 좀 뭐랄까요 저기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렇죠. 예, 끝나고 나서 뒷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네. 개요라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만날 때가 됐는데 네. 어디서 만날까를 그렇죠. 조율하다가 원래 뭐 몽골 얘기도 나왔었고 아, 그리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중립국들 스웨덴이 중립국인가? 중립국이요. 스위스였나? 하여튼 뭐 스위스. 네 스위스에서 만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얘기가 나왔는데 네. 베트남이 한국과 북한의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돼 있고 그렇죠. 또 베트남의 그런 경제적 롤모델이 북한의 롤모델이 베트남이다 보니까 미국도 베트남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약간 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가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네. 이게 좀 뭐 왜냐면 또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또 친중 정권이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 총리께서 약간 좀 보여주기가 아닌가 중국한테 네, 너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듯이 또 참매 1호 우리 김정은 전용기가 뜰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거 기름이 동남아- 많이 안 들어가? 네? 그 많이 안 들어가 기름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항속 그 거리 있잖아요. 네. 맥시멈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동남아권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하네. 경비행기야?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대요. 그거 괜히 그 미사일 맞을 바가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지난번에 그 어디야 그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할 때도 그때는 정작 그때는 그 중국 뭐 총리 비행기를 탔다던가 중국 비행기 탔을 거야 아마. 네. 네, 중국 VIP 비행기 타고 아마 왔다. 그것도 있고 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뭐 다낭에서 하냐 하노이에서 하냐 뭐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노이에서 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다낭에서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에이펙도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다낭이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호 문제 때문에 다낭이 좋다 얘기가 그런가? 나왔던 거죠. 왜 그러지? 다낭에 저기 그 다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인가 메리어트인가 보면은 그 어디 그 방탄유리도 있어요? 뭐 이거 위치가 방탄유리야. 완전 좀 외진데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경호가 편하다. 외진 때면 하노이는- 산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로 힘들어요. 산이 있으면 힘들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막 그러니까 안 가보셨죠? 그냥 VIP 경호. 안 저 가봤죠. 의경 있을 때 VIP 경호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누구 경호했어요? 그때 우리 그 들어가신 분 M 아니야 그 M은 아직 덜 들어갔잖아. M 들어가지 않았나? 그 C 치킨 아, 그 가카 레이디 가카 그 레이디 가카. 네, 레이디 네, 가카 거기 들어가신 분 네. 거기 VIP 경호 때문에 예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산이 많으면 힘들어요 경호하기. 왜냐면은 산에다 저격수가 오기 때문에 네. 산을 다 도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 우리 대사관이 저기 네. 하노이에 있으니까 좀 여기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미국이 양보했다고 현재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형이 구글링을 한 거예요 지금. 다낭엔 맥도날드가 없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다낭에는 스타벅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뭐 트럼프 성님이 뭐 북한이 한다고 밀어붙일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볼 땐 또 빅맥이 북한 먹고 싶다. 입장에서는 그 북한 다낭에는 북한 식당이 없거든요. 없어요. 아, 네. 그렇지. 또 하노이에 와야지 또 평양관도 있고 고려식당도 있고 하니까 평양관 가서 한번 나중에 한번 재밌겠는데 이거 하기 전에? 평양관 특집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 네. 둘이 가서 가봤나요? 가봤죠 저는. 네. 어디 가봤어요? 평양관. 둘 다 가봤어요? 아니요 고려식당 가봤어요. 저는 고려식당만 가봤는데 네. 가면은 이게 그 요구이 북조선에서 넘어온 김치입니다. 뭐 이렇게 드셔보시라오. 뭐 이런 거 네네 있었으니까. 하고 나서 뭐 먹으라고 하는데 사면은 그 바로 5,000원이야. 아 비싸요. 저 창렬에서 안 갑니다. 그 맛은 별로 없고. 그 뭐 북한에 뭐 민감한 감정이 있어서 안 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현명한 소비자로서 그 네. 음식이 비싸요. 굉장히 그리고 비쌉니다. 음식을 안 시키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남자 탐이 그 옷소리 오줌뿐만 합니까? 하면서 뭐 약간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담배가 비싸요 거기. 그리고 그게 예전에 그 북한 담배. 제가 예전에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 한 갑이 뭐 처음에는 그 대동강 맥주 한 병 주십시오 이러고 하니까 맥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강산에서 딴 그 철쭉술이 있는데 그게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달라고 하니까 담배가 나오더라고요. 담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식당에서 신선로인가를 먹어봤는데 네. 진짜 비싸더라고. 비싸요. 그래서 그냥 짬뽕물 같은 거 조금 주면서 네. 무슨 가격이 막 4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담배가 그때 한 10,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8,000원? 그래서 제가 뭐 예, 근데 북한 식당은 그런 게 있다네. 그 공연. 공연하죠. 나는 공연이 뭐 정확한 시간에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공연 좀 보여달라고 하면은 네. 바로 반갑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또 밤타임에 가야 되나? 하여튼 공연도 대낮부터 하진 않잖아. 한다니까. 예. 뭐 지금은 또 남북 관계가 좀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대사관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주의해서 굳이 뭐 가실 필요는 없어요. 비싸요 네. 사실은. 담배도 말씀드린 게 이 창구님께서 피시는 담배입니다. 이런 그 저희가 약간, 지난번 방송에서 예. 이 프로가 그 하노이에서 하게 되면은 그 뭐지 호텔에 잠입해가지고 방송을 찍어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하고 싶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목숨이 두 개나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괜히 또 사상 검증에 들어가서 집에 또 국정원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러면은 좀 큰일 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저희 네. 그 상담 그 뭐라 해야 돼 그 회담은 아마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다고 하죠. 아마 유력한 게 그쪽이 교통편도 사실은 거기가 경호가 좋아. 일단 첫 번째가 도로도 넓고 두 번째 경호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 없어요. 네. 사실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절에 말씀 안 드렸는가 저희 뭐 몇몇 또 경호랑 좋은 호텔이 있긴 하지만 그런 데는 다 헛도이 쪽 그 좁은 그렇죠. 네. 도로를 통제를 해야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JW 메리어트는 들어가는 도로가 넓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넓어요. 그리고 옆에 넓은 컨벤션 센터도 네네네, 큰 게 있고 컨벤션 센터 사실은 크게 있고. 네. 그래서 거기가 경호가 좀 편할 것 같고 듣자 하니까 거기가 이제 네. 그 싱가포르처럼 그 그림 있잖아요. 딱 걸어와가지고 만나는 그 센터 같은 포인트가 있어야지 둘이 이제 하는데 거기가 그런 데가 또 있다네. 아 그래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있고 뭐라고 해야 돼 산책 회담 잠시만요. 걸으면서 아. 뭐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좋고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아요. 근데 그런 데가 없잖아. 만날 수 있는 데도 없고. 둘 다 사이즈를 보면 산책이랑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하잖아요. 또 그 형식적으로. 순찰 것 같은데 둘 다. 음. 그래서 건강 관리 하시라 두 분 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네. 지금 그때쯤에 돼 있는 호텔들이 저 밑에 정부에서 다 취소시켜라고. 그래서 그 예약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취소당하고 있다고.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파노이 쪽에 고성 호텔들 지금 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오늘자 뉴스인데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또 아마 그 프레스 쪽에서 많이 오시고 한 3,000명 정도가 올 거라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노이 쪽에 그 당일이랑 그 시즌 때는 이제 그 VIP들 묵는 5성 호텔 같은 경우는 아마 자리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염두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저희가 또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오시는 기자분들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해드릴 가능하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겠어? 설마 우리 방송? 이게 그 유사 언론인들을 또 3,000명이 온답니다. 네.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 그래도 베트남 관심이 있는 수만 명이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친구의 친구라도 듣고 계시면은 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나가가지고 출연해서 인터뷰도 해드리고 네. 베트남의 현황과 뭐 소식들 전해드리고
저희 둘 다 또 말년병장 출신 아닙니까 또. 아, 그렇죠. 사상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네. 또 원하시면은 또 출연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뭐 그때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사실은. 언론에 쪽 계신 분을 좀 초청하고 싶었는데 언론사는 또 언론사에 또 출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를 또 언론으로 보더라고요. 좀 그쪽에서. 자유로운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출연하거나 이런 거 편한데. 딴지일보 이런데. 뭐 그런데 그렇죠. 딴지일보에서 오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딴지로 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도 약간 좀 프리하지 않나? 아, 그럼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네. 저희는 방송에 굶주렸기 때문에 네. 뭐 말씀 많이 드렸죠. 좌우 가리지 않고 저희가 언제든 나가서 시원하게 대표해. 우선순위는 저희 방송사에서 오신 분들은 더 우선순위로 저희가 만나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국수 어디 맛있냐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으니. 아, 물론이죠. 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그 기자분들이 단톡방 같은 거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좀 오반 것 같다. 넘어갔어. 넘어갔다. 네. 하여튼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방송을 준비를 했죠?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제가 좀 네, 여기 그 보시면은 한배 문화교류센터에 네. 심상준 박사님, 그리고 네. 김영신 원장님, 네. 이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베트남이 뭐 A와 B라는 면이 있는데 요게 굉장히 상반된 모습인데도 다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 책을 참고로 네. 우리가 느꼈던 바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저희도 사실은 베트남에 뭐 적게 상관하지 않습니까? 이제 4년차, 5년차다 보니까. 그렇죠. 5year면 강산이 반주 정도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월요일이죠. 설이 끝나고 첫 주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출근하지 말래 월요일날. 무슨 소리냐? 무서운데? 출근하지 마. 출근하지 말래. 이번 비행기는 꼭 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데스티네이션이야. 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고 카페에서 일을 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정이 끝나고 그 첫 주에서 바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은 사무실에 재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이 친구야. 네. 사이언스다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사무실이 8층짜리 건물인데요. 8층짜리 건물은 아니죠. 그 약간 8층짜리 약간 건물인데 그 사무실 몇 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 5군데 정도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빼고 다 출근을 했어요 거기. 그러면 베트남 사무실들은 그냥 하루 더 쉬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편하게? 이제 외근으로 이제 일을 돌린다는 거죠. 사무실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엄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 다니면서 한국 회사에서는 지키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아마 이거 저희 주위의 사람들 물어보면 많은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베트남에 5년 만에 드디어 몰랐던 이상한 풍습을 하나 알게 된 거죠.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로. 네. 오래 살아도 관심 갖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회사를 다니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베트남에 살지만 솔직한 말로 베트남에 살고 있다고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일만 베트남에서 하는 그렇죠. 뿐이지 모든 문화적인 생활이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업무 이외의 관계는 다 한국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베트남 사람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뭐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네. 책을 같이 한번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베트남에서 이 얘기는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베트남에 난다라도 좀 더 이해하는 게 좋지 않냐.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너무 좀 영향가 없는 이상한 방송 많이 떠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저기 그 청취자분께서 그 뭐지 훈계도 해주시고 네, 저희가 요즘 조금 문제가 있다. 부진했죠. 그래서 네. 좀 간만에 좀 정보 제공을 위한 이제 베트남의 문화 그렇죠. 베트남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의 베트남. 베트남의 모습이 이제 갈대와 같이 이렇게 야들야들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강철 같은 또 강직한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목차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베트남에는 이렇게 폐쇄성과
공동성이 있다고 해요. 폐쇄성은 좀 갇혀 지내는 거고 공동성은 좀 다 같이 뭐 이렇게 좀 어우러서 지내는 우리가 건데. 남이가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남이가 딱 좋죠. 그래서 베트남의 폐쇄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겪은 게 있나요? 폐쇄적인 거요? 네. 모르겠어 사실은. 폐쇄성이라게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일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지역 갈등 이런 거 있잖아. 여기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요즘에 세상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뭐 전라도 경상도 이제 이런 얘기 좀 많이 퇴색이 된 상태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소속 지역이라든지 소속 도시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예전에 하노이 사람이 호치민 사람 욕하는 것처럼 네. 뭐 하노이 근방에서 그걸 많이 들어봤죠. 뭐 탱화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은. 어느 동네 사람은 약간 꽃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폐쇄성이라는 걸 좀 느꼈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딱히 뭐랄까 제가 보기엔 느낀 건 없었는데 엄청 뭐 재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옛날부터 이제 베트남은 예. 굉장히 촌락 단위로 요게 하나의 그런 그 나라처럼 운영되는 개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A라는 마을에 주변에 이제 대나무 숲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폐쇄적인 거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그냥 그 마을에 놀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의 뭐 이를테면 촌장을 만나고 이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다른 나라에 가는 개념처럼 베트남에 이런 폐쇄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지금 그 하노이에 와 보시면은 그런 아파트 구조 같은 것들이 뭐 로얄 시티나 많아요. 아니면 뭐 타임 시티도 그렇고 로컬 그 아파트도 미림 보면은, 송다들이나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파트를 이제 성벽처럼 지어놨어요. 이게 제- 약간 그 네. 옛날에 그 폐쇄적인 모습들이 이어져 온 거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최근에 좀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육각형의 성형외과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네. 그래도 보시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가운데 무슨 뭐 호수를 호수를 짓는다거나 공원을 짓는다. 그렇죠.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들을 만드는데 네. 이게 그 베트남의 과거의 폐쇄성이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거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그 베트남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어디든 우리가 미팅을 하러 갈 때 굉장히 의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항상 그 뭐 아주 작은 단위라도 들어갈 때는 거기 들어가 있는 대표를 만나고 가야 되고 그 대표를 만나는 사무실은 굉장히 고급져. 그렇지. 무슨 느낌이냐면은 근데 한국도 대표 사무실은 고급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기 그 뭐 정읍시로 봉사활동을 간다 했을 때 정읍시에 가가지고 그 시장한테 미팅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의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뭐 정읍시장을 만나가지고 뭐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 본데.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적이 엄청 많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허름한 마을인데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 교회 단체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이 미팅하는 룸, 손님을 맞이하는 룸 굉장히 고급지거든요. 아, 의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커피숍에서 베트남 사람이랑 미팅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대부분 뭔가 어디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그 사람들 찾아가고 뭐 약간 그랬는 것 같아. 보통 최근에는 많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디 그 보통 뭐 제 3지역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라는 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 일을 해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업체랑 미팅을 하면서라든가. 그렇죠. 간단히 말씀 다시 드리면은 베트남에서 의전을 생략한다는 건 대단히 결례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를테면 저희가 타잉웬성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물론 혼자 가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한 국가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뭐 단체를 대표하고 넘어갈 때는 뭐 그 체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타잉웬성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뭐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듯이 베트남의 촌락에 들어가거나 뭐 어디 들어갈 때 그 단위의 인민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약간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느낌. 이 베트남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네가 남이가 약간 우리가 우리다 이런 그런 게 있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이제 하면서 재밌는 정보가 하노이 근교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수도를 방문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인이 90%나 된다. 뭐 이런 통계는 또 통계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확인해봐야겠지만 통계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못 타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폐쇄적으로 한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한 마을에서 쭉 살아가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갈 필요성도 못 느끼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베트남의 그러면 공동성에 대해서 폐쇄성과 좀 반대되는 면이죠. 네. 공동성은 뭐 잘 알죠. 그
뭐 한국만 지연 학연 뭐 따지는 나라 사실은 뭐 학연 지연 뭐죠 혈연은 뭐랄까 그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사실은 뭐 하버드 나오면은 뭐 하버드 맞지 않습니까 그 스컬 앤 본즈 뭐 이런 애들 예일 대학교구나 뭐 그런 거 다 종료시 하긴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유독 좀 뭐 심하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그 뭐랄까 아직까지 그 가족 단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약간 뭐 좀 적절한 예가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 뭐 그것도 뭐 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폐쇄적인 거는 상대방에 대한 폐쇄적인데 공동성이라는 거는 그 내부의 결속력, 그렇죠. 그 우리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는 가족 단위 사업들 많이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한국도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하이퐁의 마피아는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한국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네네. 뭐 그런 것들 또 뭐 있을까요? 다른 거 공동 결속성 다른 얘가 있을까요? 또 혹시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면은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외국 사람들 가장 힘든 점은 베트남 사람들이 공동 결속성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집을 되게 잘하는 거야. 한 회사에서도. 그럼 많아요. 제가 겪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뭐 폭우주의보가 내렸어요. 폭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한 베트남 사람이 우리 오늘 3시 전에 집에 가야만 됩니다 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걔가 3명을 데리고 와.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와 그때는 이제 공인들이 막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3시에 가야 된다. 결합을 존나 잘하는 거야. 그런 거 좀 있죠. 약간 네네.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거 되게 있죠. 여기 약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끼리 결속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또 비슷한 예가 나쁜 쪽으로도 많이 적용되는 게 그 예전에 그 방린 쪽에서 그 공장에서 공장에 건설 노동자들 한국 사람 폭행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도 뭐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쟤들은 뭐야 뭐 이런 건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그 한국군과 그 베트남 가드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카드라 중 하나입니다. 저도 현장에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이제 구타를 한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맞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저 사람을 구해라라고 이제 외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뛰어갔다. 그쵸. 그런 개념이 뭐 이를테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단위로 결속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런 시스템이 좀 흩어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화가 됐고 또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사라는 공동체로 아니면 한 아파트나 뭐 이런 단위의 공동체로 조금 쪼개진 것 같은데 일례로 예전에 그 중국에 99년짜리 임차한 주다가 했을 때 베트남 사람 단체로 나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데모 하고 했던 것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정신 결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축구 열풍 같은 경우도 유사하죠. 그냥 뭐 하나 네네. 일어나니까 전 국민이 다 일어나고 약간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공동성 베트남 사람들 연합하는 것들은 폐쇄적인 점이 이렇게 공동적인 걸로 이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공동체.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게 네. 브라더 후드들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일이 편해지고 약간. 그렇죠. 한국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가 비엔남이지라는 이유로 해외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안아주는 게 있는 거죠. 한국 사람도 외국 나와서 한국 사람 보면 되게 반갑고 그렇죠. 잘해주고 그러잖아. 잘해줘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짜 없다고 들었거든. 없어요 딱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비즈니스 하실 때 만약에 그 베트남에 있는 좀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브라더가 되면은 좀 많이 쉬워지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능력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좀 많이 퇴색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80년대 막 7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남이다라는 걸 비슷하게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폐쇄적이고 외국 사람들한테 또 약간 뭐 뭉치는 거 좋아하고 약간 라인 타는 거 좋아하고 약간 뭐 요건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요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비슷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알려보려고 하는 거는 뭐죠? 베트남의 뭐 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정과 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베트남의 합니다. 베트남의 정, 베트남 띵감이라고 해요. 띵감. 네네. 띵감 표현하기 애매한데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면 유두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치대로 하려고 하면은 베트남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이치 원리와 원칙보다는 뭔가 그 유두리 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크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안과 좀 유사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과 뭐랄까 딱딱 자로 재단한 그거보다는 약간 유도리 있는 걸 되게 좋아하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법은 없어도 사는데 이 띵감 뭔가 정 유두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저자가 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단어는 뭔고 하면은 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성보다는 항상 정이 앞선다. 그래서 무슨 이제 부탁을 했어. 근데 들어주지 않으면은 뭐 정이 없네요. 컴코 띵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베트남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이 힘, 그것이 바로 이 정, 띵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뭐 그 상공 그래서 큰 거상들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네네. 소상공들이 많았고 대부분 다 뭐랄까 그 계산적으로 무언가를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거대한 이제 뭐 무역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약간 그 동네 사람들과 약간 그렇지 정으로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아까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길거리에다가 이제 그냥 그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널어놓고 파는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네 많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왜냐면 않았는데? 한국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비슷한 아니면 것 같은데? 이 벌건 대낮에 이 뜨겁고 이 차오르는 온도가 있는 곳에 네. 그 고기를 이렇게 널어놓고 팔면은 금방 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위생적으로 뭔가 상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베트남의 굉장히 그런 소상 문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작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고기가 근처에 있는 한 마리 두 마리만 키우는 사람한테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판 고기들은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만에 끝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생적이고 굉장히 깨끗한 거다. 한국처럼 냉장 보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날 팔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베트남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지게 같은 거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게요? 그 과일 같은 거 그 왼쪽으로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크게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팔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작은 자전거에다가 꽃 팔고 다니고 작게 이제 팔고 다니는 그 사람들. 이게 좀 문화가 영향이 있는 게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대부터 약간 풍족한 나라였잖아요. 사실 식재료랄까 뭐랄까 여기는 네네. 열대고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트레이드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문화 네.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에 살았다. 예를 들면 쌀이 없으면은 쌀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약간 어떻게든 쌀 한 톨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장사를 했을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뭐 뿌리면은 뭐 다 잘 나요 여기는 하여튼 생선도 잘 대충 나고 뿌려놓으면 알아서 나고. 안 나기 때문에 좀 그런 거가 옛날부터 좀 발달할 영향이 적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뭐 생존에 대한 욕구 막 이치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좋은 거고 거 알아서 나니까. 혼자 이렇게 각자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네.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의 정을 좀 나타내는 거는 네. 해외 출장을 갔다 오거나 지방 출장 갔다 오면은 항상 뭔가를 사와요.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한국에 들어갈 때면 뭘 사와야 되나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탕 초콜릿이라도 사오더라고. 그 작은 거 하나를 사와가지고 맞아 나눠 먹어 뭐 그걸 다. 개인 하나씩 못 준다면은 회사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갖다 놓고 먹는 이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약간 진짜 이건 의무적으로 사오더라고. 왜냐면 예전에 같이 있던 직원이 프랑스를 갔다 왔거든. 네. 갔다 왔는데 뭐 초콜릿 사와. 그래서 얘기가 무슨 돈 있어서 프랑스 초콜릿 사오냐. 나눠 먹어야 된다면서 무조건 다 들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선물 사온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사소한 거라도 사와서 맞아, 나누려고 맞아. 하고 설에 명절에 고향에 갔다 오면 고향에 가서 특산물을 가져와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맞아. 게 있는 거죠. 예전에 여자친구랑 놀러 갔는데 베트남 여자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나갔는데 귤을 팔더라고 귤을. 네. 그 동네 귤이 맛있대. 귤을 박스를 사가요. 나눠 먹으려고. 사무실 사람 나눠 먹으려고 박스를 사가더라고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베트남의 그 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그 신상 파악 호구 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뭐 아줌마 몇 살이에요? 오빠 몇 살이에요? 뭐 하고 살아요? 형제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베트남이 나이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신상을 파악하고 호구로 조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앞에서 말한 그거랑 좀 연결되지 않는가? 자신과 접점을 찾아가지고 막 그런 거 뭐랄까 좀 더 내 사람을 찾기 위한 뭐 프로세스라 해야 되나? 약간 그렇죠. 예, 그런 많이 게 있을 물어보고. 수도 있고 경조사를 챙기는 거. 그거 중요하죠, 어땠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생일날이면 항상 회사 돈으로 케이크를 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 시간을 항상 꼭 갖습니다. 이거 좀 되게 좀 민감하게 받더라고요. 안 해주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네네. 그래 되면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돼. 직원들 모아놓고 케이크, 과일 이런 거 회사 돈을 사서 나눠 먹고 이런 거를. 그렇죠. 제가 지금은 좀 작은 회사에 있으니까 그 생일 당일 하루하루를 꼭 챙겨주는데 큰 회사에 있을 때 공장에 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이를테면 직원 수가 이런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들이 뭐 1,500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주는 아니고 한 달마다 그 공인을 다 불러요. 30명씩 40명씩 불러가지고 맞아. 우리 생일을 챙겨주고 하더라고. 이런 거는 만약에 사업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실 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이거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베트남 사람들이 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가장 높게 표현되는 것들은 그 집에 초대하는 거. 아 지금 초대해요. 네. 사실은 별거 아닌데 한국에서는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좀 했죠. 왜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 그쵸. 막 아버지 친구분들 놀러 오시거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사실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친구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나이가 그냥 술은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사실 친구 집 가서 먹는 것보다 그쵸. 그 와이프랑 재수 씨 눈치 보면서 먹는 것보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은 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퇴색됐고. 네. 다르더라도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독 그렇죠. 좀 뭔가 관계가 좋다라고 싶으면 항상 집에 오라 그래요. 맞죠. 집에서 뭘 먹자, 집에서 뭘 하자. 그러면서 뭐 또 막 귀한 술이라고 막 뱀술 이런 거 막 내주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건 약간 문화가 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전라도의 문화는 그냥 그 인원이 너무 많지 않으면 10명은 못 쏘지. 근데 3명에서 4명은 연장자나 아니면 한 명이 이건 내가 쏠게 하는 문화였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와 보니까 서울 문화는 짤 없더라고. 그냥 먹으면은 엠빵에서 1원 단위까지 카톡으로 카톡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통장으로 쏘는 이런 그 약간 개인주의화된 근데 게. 엄 사장이 처음 서울 갔을 때면은 몇 살 때죠? 20몇 살 때냐? 그렇죠. 24살 때죠. 그땐 다 돈 없는 학생들이잖아. 그래 엠빵 해야지. 아니 직장에서.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약간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어색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격차가 같아. 있는데 하여튼 뭐 베트남에는 이러한 그 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는데 또 특징은 이 정을 표현하는 게 막 우리처럼 막 깊은 의리와 막 이런 것들을 Brothership. 동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정인 거죠. 살면서 정은 정일 뿐이고 또 이치는 이치인 거예요. 정이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좀 유리한 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또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하고 뭐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그냥 너무 뭐 그렇게 이런 좋은 대우 받으신다고 너무 신경 쓰실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심하잖아요. 한번 닦거는 영원한 닦고. 그거 진짜 심하대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사무실에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중국 분이 계셨어요. 제 사무실 중국 분이 계셨는데 제가 술이 취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 직장 동료 선배지만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냐? 아 절대 그러지 말라고 조은 씨. 2% 절대 그러지 마시라.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형제 관계를 맺어버리면은 그분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형제 관계를 맺어버리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제 편을 들어줘야 되고 제가 돈이 없거나 힘이 든다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땡겨줘야 되는데 형님이란 게 그런 느낌이래요. 중국에서는 따꺼가 자기는 종훈 씨 뭐 2%가 싫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 싫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당신을 땡겨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약간 베트남에 말하는 정, 한국의 정이랑은 좀 다른 문화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베트남에서 내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바는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거의 구해주다시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재울 것도 주고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오퍼가 들어오니까 한 방에 나가겠다고 한 거야. 나 그 회사를 갈래요. 그래서 그게 나는 모든 거 다 해줬는데 얘가 나한테 배신 때였다 생각해서 너무 상실감을 가졌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요거는 상실감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건 해준 거고 그 사람은 또 뭐 있는 동안 그렇게 했다가 나에게 또 좋은 뭔가가 있으면은 또 가는 거고 뭐 요런 유두리가 있는 문화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닦어 좋죠, 닦어.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뭐라고 하죠? 뭡니까? 아잉? 아잉? 모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변통성과 수동성,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뭔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뭔가 이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위기의 순간이 되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 마치 우리가 그 시험 기간에 공부 되게 안 하다가 막판 스파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뭐랄까 네네. 정형화되고 계획적인 일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두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를테면은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베트남에는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진짜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와 아줌마들이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는 진짜 많은데 와 진짜 예쁜 언니가 우리 집 골목 앞에서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는 그냥 뭐 크게 의미 그렇죠.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변통성. 그렇죠. 뭔가 굉장히 구분이 없어요. 걸레와 행주 구분이 없고 네. 외출복과 잠옷의 구분이 없다. 뭐 이런 내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걸레와 행주 구분이 없다는 이거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우리 고니가 네. 배탈이 났다. 맞죠. 배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게 생각나네요. 베트남의 변통성의 문화는 베트남인의 생계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급자족적인 소농과 소상은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도 없다. 자신들의 가족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폐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물건 팔아 다니는 대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까지 대상이 발달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자급자족적 소농 생계 방식이 베트남 사람들의 무계획성과 변통성의 습관을 만든 것이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일례로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농경 사회가 좀 많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모든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냐 갑자기 그 1년의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절기가 발달을 하는 거고 절기가 발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열대다 보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다른 인종들을 평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열대 지방 사람들이 게으르다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열대 섬 사람들이 게으르다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게으르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뭐랄까 굳이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잘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베트남 좀 성격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약간 그래서 수동적과 능동적이라는 것도 좋게 말하면 그냥 가진 게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필요가 없었을까. 이러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의 무계획성이 또 있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약간 계획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를 시켜도 그거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 거야. 수동적인 거야. 약속을 되게 잘 지키고. 네, 약속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지금. 이게 그렇죠. 유두리가 있죠. 굉장히 유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팅 약속을 해도 정시에 오기로 한 사람이 정시에 온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일례로 또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 같은 경우는 저보고 술 먹자고 연락 자주 오는데 보통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5시에 먹으면은 그날 점심 때 연락을 하잖아. 미스터 저녁에 뭐해? 밥이나 먹자. 그게 아니에요. 5시에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6시에 연락이 와. 주말에는 9시에 연락이 와요 저한테. 술을 먹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계획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뭔가 할 때는 진짜 확실히 컨펌을 받고 서면으로 받고 이메일로 받고 해야 되는 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사 분들이 되게 좀 뭔가 많이 답답해 하시죠. 얘들 진짜 일하기 어렵다 같이. 이 친구들은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예 중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스케줄링 못한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의 하지만 이 뭐라고 해야지 변통성 뭔가 바꿔 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베트남에도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있잖아요. 12가지 띠. 맞아. 이게 베트남에 보면 그런데 토끼띠가 없고 고양이가 있어요.
너 똑같이 너는 무슨 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번 똑같이 베트남도 기해년입니다. 똑같이. 기회는죠. 그런데 저희가 토끼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에는 토끼가 없고 고양이가 있어요. 토끼는 여기는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토끼가 그렇죠. 없죠. 베트남엔 저기거든요. 토끼가 없기 때문에 그 중국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토끼가 없으니까 그거를 고양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토끼를 잡아오지 그랬지. 안 잡았어. 그러니까 잡아다가 좀 풀어놓으면은 토끼 잘 자라거든요 또.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다. 또 일하면서는 좀 그런 거 느낀 거 없는가? 베트남 사람들의 유두리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미팅을 갔어요. 근데 이 미팅에 대한 목적이 원래 A 회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A 회사를 위한 목적이 뭔가 다른 회사를 위한 미팅처럼 이어질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바꿔서 해버리더라고. 맞아. 미팅 그냥 2건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변통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또 뭐 있죠? 또 뭐 있을까 다른 거는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오토바이를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럼 뭐 적절한 얘인가? 적절한 얘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네요. 그렇죠. 굳이 우리 같으면 차로 할 거를 베트남엔 뭐 이건 뭐 좋은 얘는 아닌가 고 사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그런 거 많죠. 약간 그 코에 대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 약간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법규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일전에 기억나요. 그 예전에 그 정보통신법 얘기하면서 약간 모호한 얘기를 했죠. 뭐 약간 어떤 거? 그 정보통신법 얘기하면서 약간 그 딱 이래서 저래가 된다가 아니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약간 갖다 붙이는 것도 있어. 뭐 다른 얘기 같아. 넘어갑시다 이거라고.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베트남의 수동성이 결국은 변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통성은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베트남인의 순발력이라면 수동성은 변통성과는 정반대인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변통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쳐야지 활발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능동적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일하고 뭐든 천천히 하다가 상황이 급해지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문화다 보니 그저 미루기만 하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막 번개처럼 일처리를 하는 거죠. 특히 자기에게 닥친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내고 마는 이 베트남 사람들의 변통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평상시에는 수동적이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급한 상황이 되면 놀라운 변통성으로 단숨에 해결해내는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 나세요? 예전에 그 저희가 베트남 전쟁하면서 포를 뜯어서 서로 옮겼다는 얘기 그런 게 DMBM프 전투 때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약간 뭐 그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합시다.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네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베트남 사람들의 계급성과 비계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급은 없죠 이 나라에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계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를테면 2% 나이가 20살, 네. 내 나이가 33살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런데 2%가 사장이에요. 제가 직원이에요. 네. 저는 2%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에서는 사장님이죠. 네. 베트남에서는 M입니다. M. 그런가? 맞습니다. 네, M이라고 합니다. 에미는 좀 그 M이나의 그 M이 아니라 네. M이라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 종합원을 부를 때 보통 베트남에 오면 에머이 하고 그렇죠. 한국 식당 뭐 에머이라는 식당이 있죠. 물론 그 식당 이름은 뭐 제가 모신다는 뜻의 엠머이 약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냥 에머이에서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여튼간 베트남에서는 이 전 국민이 진짜 친척인가나 마찬가지예요. 직책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진짜로 회사에서도 직책과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한 호칭을 부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좀 친분이 더 두터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운전기사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손님을 만나는 것들.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지 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직책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상무님 이거 직책을 엄청 구분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이 많으면 아잉, 나이 많으면 찌, 나이 어리면 그냥 M으로 통칭되는 거기 때문에 운전기사라고 해서 뭐 그냥 기사가 아니라 얘는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인 거예요. 그렇게 같이 다니는 이런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신뢰가 전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사실은 그냥. 당연하죠. 왜냐면 네. 나이를 알아야지 호칭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마피아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그냥 없어요, 보이는 외관상을 판단으로 해서 뭐 나이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정리를 위해서 베트남에서는 이 항상 그 나이를 물어봐야 되고 나이가 확인이 되면은 그냥 편하게 나이에 따른 호칭으로 형, 동생, 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회사의 상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호치민 주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라고요? 그냥 편하게 옹박이죠. 바코 바코 옹박이 아니죠. 그냥 옹박은. 호치민 삼촌, 호치민 아저씨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뭐 김구 주석, 주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하게 삼촌, 가족주의적인 사회인 거죠. 그런데도 뭐가 있죠? 되게 뭐랄까 그 공식 석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좋아하죠. 계급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그 농경 문화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뭐랄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라고 해서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모아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서는 이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연장선을 우선하지만 또 계급을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적인 이제 상황이 많다 보니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가족들 단위 그냥 아빠 오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호칭이 많이 머물렀고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데 또 다르죠. 공식 석장에서는 또 이게 공식 특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따집니다. 네. 또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뭐 백화대학교의 교수를 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수가 진짜 교수야? 정교수야? 부교수야? 뭐 아니면 뭐 시간 뭐야? 강사야? 뭐 뭐 이거를 다 나와요. 확실히 따집니다. 확실히.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베트남 분들과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미팅을 하거나 뭐 발표하잖아요. 그 나가서 네네. 연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뭐 여기는 뭐 어디 총장님인데 총장님의 뭐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굉장히 또 네. 그 뭔가 친척 같은 사회 속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네. 이거 하나하나 호칭도 따지고 이렇게 직책도 따지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거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어떤 그러니까 영향? 개인적인 우리 삶은 그냥 네.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경 문화, 네네. 베트남의 그 약간 뭐랄까 그 그냥 사람이 힘을 안 뭉쳐서 잘 자라는 나라에서 그냥 자란 프리한 농경 문화에서 나왔다면 이거 같은 경우 어쨌든 이 나라도 유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예전에 중국에서 온 유교 문화. 그래서 인텔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자기네들 계급을 나눈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국 같은 거 뭐 많잖아요. 진사 관리 뭐 쭉 네. 해가지고 막 보면은 막 그 중국의 관리 문화가 들어와서 네. 이제 여기서 먹물 먹은 사람들은 그거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걸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좀 정리가 안 되는 얘기인데. 베트남에서는 이 명함에 적힌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실제로 만났을 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은 뭐 그냥 형 동생으로 부르지만 그 직함에 대한 그 디테일 그리고 이 높낮이에 대한 이 따지는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헛소리가 길었네요 지금. 네. 다섯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 화동, 자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동의 뜻이 뭐예요, 근데? 화동이 그 화해할 화 그런 거 아닌가? 맞겠지. 동원. 동은 뭐 같을 동 네. 같이 화합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베트남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쌀 한 톨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곧 밥 먹자고 초대한다. 아, 개인의 이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또 화해를 또 금방 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은 쌩 까는 거예요. 까야죠. 네, 쌩 까는 건데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나서도 바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화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타내는 사례가 좀 베트남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저는 특별히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를테면 뭐 이혼 후에 막 처갓집 경조사를 챙기거나 뭐 이혼한 부부가 딸 결혼식에 가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거는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선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베트남에서는 약간 뭐 이혼을 하건 말건 그리고 뭐 부부가 헤어지건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또 만나서 자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네네. 뭐 헤어지고 나서도 그냥 편안하게 보고 뭐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이건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베트남 사람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저는 그렇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그 네. 전쟁과 화동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이유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고대와 중세, 근대까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세와 근대에는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차례대로 다 물리쳤고 베트남도 뭐 프랑스도 물리쳤고 미국도 물리쳤고 중국도 물리쳤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국을 제압하는데 나름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뭐 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딱 하나예요. 그냥 기후가 거리 같아 그래. 기후가 거지 같다. 네, 딱 하나예요 그냥. 근데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거의 유격전을 펼친다. 왜? 이게 바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게릴라죠, 게릴라. 왜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쟤들이 미국만큼 힘이 있었다. 전면전 했겠지. 항공모 뽑아가지고 막 밀어붙였을 거예요 미국이랑. 그렇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첫 이게 번째로. 바로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뭐라고 하지? 우리 한국에서 빨치산. 베트남 사람들의 또 전쟁에 대한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변동성도 작용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만 나가는 것과 다르게 베트남은 전쟁이 나면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투입하는 거죠. 몰빵. 그 마지막 요인 제일 크다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후 때문이에요. 기후 때문에. 기후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네. 이 북베트남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진짜 덥고. 그렇죠. 생각해봐서 여기 베트남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 네. 그 100년 전 사람들이 여기 왔어봐. 배 타라서 다 죽었다고 지금. 훅 가는 거죠, 그냥. 훅 가는 거야. 그냥 뭐 이거는 책을 팔기 위한 그냥 뭐 끼워 넣기지. 제가 봤을 때 유익 딱 하나요 그냥. 얘들이 뭘 더 잘하겠어. 그냥 기후가 거지 같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베트남은 이렇게 그 전쟁을 잘하는데 전쟁을 잘한다는 거는 뭐 다 죽여버린다는 건데 네.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화해할 수 있는 화동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그 타격하는 적군들한테는 또 약식과 물을 나눠주는 따뜻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특이한 점은 상대의 전세가 불리하거나 네. 또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할 때 베트남 사람들은 달려가서 막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고 네. 오히려 반대로 화친하고 또 물과 양식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베트남전 참전하신 그 미군들한테 들어봐야겠죠 이거. 네, 그거 실제로도 디에비프 전투 때도 네. 프랑스 사람들 싹 잡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옆에서 안 보이는데 냄새 안 나는 데서 구워 먹었대. 우리 같았으면 냄새나 맡아라. 삼겹살 불판이 없었는 거예요 여기가. 네. 하여튼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 화동성은 전 국가적으로 나와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금방 화해를 할 수 있는 힘.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베트남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베트남에 또 뭐랄까요 그 또 다른 문화 의식이 또 되게 뭐랄까 자존심이 세다라고 전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죠. 책에서 표현하기는 대등 의식과 네. 차별 의식. 그래서 이라고 이거 적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지금까지 저희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네, 중국이라는 대국 앞에서 대부분 다 군신 관계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대부분 한국도 한반도 역사를 따지고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었고 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기타 뭐 주위 나라들 뭐 버마니 이런 나라들 등등 보면 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워낙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군신 관계 약간 상관계를 보통 자청을 했고 그걸 통해서 문화를 배운다거나 나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뭐 개김성이 있는 거죠. 자기 개김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곤조가 그냥- 있다. 그래, 곤조가 있다. 네. 곤조가 한국말인가? 모르겠어요. 약간. 일본말인가? 일본말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곤조가 네. 있다. 그 중국과 대등 의식을 가지고 중국만이 사용하는 황제의 칭호를 과감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을 때 베트남 사람들 자존심이 세다. 네. 자존심이 세다라는 얘기. 그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프랑스, 일본, 뭐 미국 같은 강대국으로 물리칠 때 일들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죠. 약간 뭐랄까 그 예전 고대 문화에서부터 온 그 중국이란 대국과 자신은 대등하다라는 그 자존심, 네. 그 프라이드가 이어져 와서 그 베트남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예전에 그 뭐 근현대사 쪽에 봤을 때 외세를 물리치는데도 큰 도움을 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싶네요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1000년 이상의 지배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도 뭐 그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중국과 뭐 내가 너한테 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많았죠. 지금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자존심 세고 막 네. 모욕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막 그런 거 뭐랄까 발끈발끈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국가욕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죠. 또딴거 봤을 때 차별 또 이런 게 있다면 차별 의식.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게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문화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주위 나라들을 또 어떻게 동화를 시키거나 약간 이런 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는 좀 그런 거를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뭐 그 에피소드 1, 2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울타리를 친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그래서 베트남에 뭐 예를 들면 잘 나갔던 때 뭐 응웬 왕조 이럴 때 잘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주위의 소국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시를 하고 차단하고 약간 거기서 또 급을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지금. 제가 볼 땐 이런 영향력이 지금 현재 베트남 내에 그런 화교가 없는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 내에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화교가 경제들을 쥐고 있는데 베트남에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 공산권 국가에서 화교가 없죠.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구중국하고 몇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이 아예 없고 하노이엔 차이나타운이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애시당초 없었는 게 아니고 밀어냈지 않냐?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이후로 차이나타운을 밀어낸 것 같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화교 돈 몰수해가지고 다 쫓아냈잖아. 한국에서 화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제개발한다고 화교 돈 다 뺏었잖아. 그랬나? 박정희가 옛날에 그랬어요. 박정희가 화교 돈 다 뺏어가지고 거의 빈털터리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도 중국 같은 경우 화교도 좀 베트남에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사람이 생각보다 많대요. 네. 할머니가 화교고 할아버지가 화교라 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얘기를 못한대 이거를. 약간 사회적인 불합리성과 그 약간 안 좋은 지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아끼고.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중국과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권조가 아닌가, 네. 대등 의식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차별 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주위에 선을 끊었다 다른 국가들이랑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차별 의식이라 되게 많죠. 약간 그 동남 사람들끼리 잘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태국이랑 베트남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센지.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베트남이 약간 그래도 잠깐 자기네들이 그렇지, 이 동네 왕이다라는, 내가 대장이다라는 네, 그런 게 약간 있죠. 되게 심해요 애들이. 네. 뭐 문화, 경제 다 자기네들 앞선다. 그렇죠. 자기의 라이벌은 태국이다. 덤벼라 태국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진짜로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 그리고 경쟁심을 가장 발휘하는 나라는 태국이고. 태국입니다.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경쟁심이 있잖아요. 일본은 이겨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태국은 이겨야 돼. 태국 얘기가 돼 맞아. 태국 이기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리고 중국은 거긴 뭐 그냥 싫어.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역사적도 그렇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시를 해요.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가 저 동남아 사람이다. 얼굴 시커멓고 캄푸치아다. 이러는 캄푸치아다. 야,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심해요. 좀 무시하는 게 또 조금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 나가면 못 나가는 나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잘 나가는 나라한테는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 네. 두 얼굴이다라고 보면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 그 베트남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의 베트남 저희 1부를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폐쇄성과 공동성.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을 단위, 부락 단위로 살아가면서 그 다른 마을이나 다른 촌락과 이렇게 막 폐쇄적인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게 있지만 그 내부는 또 결속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렇죠.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런 띵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띵감이 우선이다. 그 이치를 따지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계산을 것보다는 하기보다는 유두리를 먼저 하는 게 있다. 세 번째는 뭐죠? 뭐 변동성. 약간 계획이 없다. 그렇죠. 계획이 없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해내더라. 뭐든 해낸다. 네. 뭐 수동적이고 있다. 그 변동성 같은 게 있다. 네 번째는 계급성과 비계급성.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비계급 사회라는 거죠. 형과 동생을 중시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다 온 동네가 그냥 박호, 호치민 주석, 호치민 네. 형님 뭐 이렇게 따지는데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이 직책과 공식적 sak상에서는 되게 직함을 굉장히 따진다. 네. 그리고 뭐 화동이라는 얘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싸워도 잘 화해한다. 금방 화해한다. 대등의식과 차별의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뭐랄까요? 뭔가 그 곤조가 있다. 건조가 있다. 센 놈들은 치기 싫어하고 네. 약한 놈은 좀 까는 게 있다. 예.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부 방송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은 그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의 베트남 심상준 박사님, 김영신 원장님의 저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구매해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렇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2부 방송으로 또 두 얼굴의 베트남 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